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108회차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부터 시작할 거고요. 문제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입니다. 자기 주식이라는 거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의 주식 취득해서 가지고 있는 거 얘기하는 거죠. 취득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처분했다라고 하면 우리 회계 처리가 나는 내가 가지고 있던 우리 회사의 우리 주식을 처분했다. 얼마 받고 땡땡 금액 받고 얼마를 받았겠죠? 받고 처분했다라는데 우리가 여기에 뭐 굳이 금액을 한번 넣어보면 문제상에서 취득가액이 10만 원이었다. 10만 원보다 낮은 금액 8만 원에 처분했다. 라고 하면 이때 내가 자기 주식을 처분해서 생긴 억울하죠. 손실 2만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재무제표상 자기 주식의 취득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이 표기되는 항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발생했을 거고 땡땡 우리 자본 항목에서 자본에 마이너스 영향 미치는 건 자본 조정 항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신다라면 뭐 이렇게까지 회계 처리 안 하셔도 되고 문제 읽으시다가 자기 주식을 취득가액보다 싸게 처분했네. 그러면 처분해서 생긴 손실이 발생하겠구나 라고 보시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어디에 들어가는 항목이더라 라는 거 기억하셔서 문제 푸셔도 되고 혹시 문제 푸시다가 나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인 건 알겠는데 어디에 포함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우리 항상 이론 문제 풀 때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프로그램 중에 메뉴 열어두고 푸시면 컨트롤 F 해서 찾으시면 돼요.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전주는 1,000원의 제품을 판매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으로 제3자인 철원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받았습니다. 제품 팔기로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받으신 거다? 계약금 받으신 거죠. 여기 계약금 받았다라고 있어요. 나는 선수금 받은 거야. 얼마? 10만 원 받았어. 인데 철원이 발행한 당좌수표입니다. 우리가 너랑 나랑 계약은 전주랑 천안, 전주는 천안에 판매하기로 약정했지만 뭐 어음이라면 이때 뭐 어떤 어음이고 배서 양도가 되는 것까지 고려를 하셔야 될 텐데 지금은 그냥 당좌수표예요. 누구든 발행한 당좌수표를 내가 받으면 나는 그냥 가지고 있는 여러 수표, 여러 현금 중에 하나로 보시는 내용이라서 나는 그냥 현금 받은 거야 라고 보시면 돼요. 현금 10만 원. 그래서 정답은 1번. 그죠? 뭐 각종 수표 받은 것들 모두 뭐 자기압 수표, 은행 발행 수표,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 수표 모두 내가 받아서 가지고 있으면 모두 현금으로 보는데 저희 시험에서 여러분들 나왔을 때 주의하셔야 될 거 날짜만 빠른 발행일자만 빠른 수표는 현금으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어음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관련된 문제 물어볼 때 자주 나와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 다음 중 기말재고 자산은 실제보다 과대 계상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오면 저는 요렇게 써봐요. 일단 문제상에 자산도 알아야 되고 자본도 알아야 되고 이익도 알아야 되고 원가도 파악해 줘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저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이고 이때 원가는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 마이너스 기말재고 가지고 구하게 됩니다. 그러고 우리가 나의 재무상태표상에 자산, 부채, 자본 고려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상에서 기말재고 자산을 실제보다 많이 잡았다. 과대 계상했다. 그러면 자산도 기말재고 자산이 많이 잡혀 있겠죠. 다음 기말재고 자산이 많이 잡혔으니까 매출원가는 작게 잡혔을 거예요. 왜? 마이너스 처리된 게 많이 처리됐으니까 우리가 원래 계상되어야 되는 금액보다 작게 계상이 되었을 거고, 매출원가가 작으니까 이익은 크게 잡혔을 겁니다. 과대. 매출 총이익이 결국은 당기순이익이고, 당기순이익은 자본의 이익잉여금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익잉여금도 과대계상, 자본도 과대계상 되었을 겁니다. 찾아볼까요? 잘못된 것은 1번 자산이 실제보다 과대 맞죠? 2번 자본이 실제보다 과소 아니요 과대입니다. 그래서 틀린 건 2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이익이 실제보다 과대 맞고요. 매출원가가 실제보다 과소 맞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이거 자체를 조금 기억해 두고 계셔도 되고, 아니다 나는 여전히 헷갈린다라고 하면 저는 설명드릴 때 항상 이렇게 쓰고 설명드리거든요. 냅다 빨리 써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차감하면 뭐 매출 총이익이고, 매출원가는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매입 마이너스 기말재고니까 화살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문제 푸시면 이해 빨리 되실 거예요.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무형자산의 상각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정액법, 체감잔액법 등 합리적인 방법 적용할 수 있고 아무거나 쓸 수 있죠. 합리적인 방법을 정할 수 없으면 네, 정액법입니다. 맞습니다. 요거 기출문제 중에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 물어볼 때 1번 보기 같은 거 나오면서 뭐 합리적인 방법을 정할 수 없으면 정액법 써야 된다. 유형일 때는 여러분 아닙니다. 무형일 때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다 보니 어느 상각 처리 방법을 선택해서 써야 될까를 보시기 좀 애매하면 정액법 써도 된다라고 되어 있고, 유형일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 찾아주셔야 해요. 2번 내부 창출 영업권은 원가의 신뢰성 문제로 인해서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가 요거 이론 수업할 때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인데 내부 창출 영업권이란 말 없다라고 생각하라고 했었어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영업권을 우리가 사업 결합에 의해서 취득할 때만 인정. 그러고 개별적으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3번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에도 20년 초과할 수 없다. 요거 빼고요.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해져 있으면 그때는 20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교재에서 보셨을 때 뭐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이고,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는 계약이나 뭐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법이 있다라고 하면 20년 넘어갈 수 있어요. 4번 무형자산의 잔존 가치는 원칙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설명드릴 때
무형자산의 잔존 가치는 무조건 제로다라고 하면 틀린 설명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됐나요?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단기 투자 자산의 합계액. 우리가 단기 투자 자산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걸 찾아주라고 했거든요. 보시면 막 섞여 있는 것들 중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도 보이고 매출 채권도 보여요. 제외 좀 해볼게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빼고요. 또 당좌예금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여기 우편안도 마찬가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X 처리해 둔 건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하는 거지. 현금성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 한번 볼게요. 매출 채권에 들어가는 거. 파란색으로 저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요? 얘는 매출 채권으로 분류가 되어줘야 하는 거고, 그럼 나머지가 1년 만기 정기예금이랑 단기 매매 증권이 단기 투자 자산 되겠습니다. 두 개 더하면 700. 정답은 1번. 보통 이렇게 5번 문제 나오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사실은 더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번 회차에는 단기 투자 자산 물어봤으니까 찾아내시면 됩니다. 6번 비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제가 이런 문제 나오면 이게 외워져 있으시면 바로 푸실 수 있을 때 시간을 조금 더 절약하실 수 있고, 안 된다. 계정 과목이 적용 등록 열려 있을 거예요. 프로그램 메뉴. 거기 들어가셔서 컨트롤 F 하셔서 사채, 퇴직급여 충당 부채, 유동성 장기부채 유동부채입니다. 선수금 유동부채입니다. 그래서 아마 찾게 되시면 2개 나오실 거예요. 여러 번 보셨으면 외워져 있으실 거고, 대표적으로 잘 물어봐요. 부채 파트에서.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비유동부채, 사채 비유동부채라고 외워두시고, 장기부채인데 유동성을 갖게 됐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유동부채로 들어갑니다. 7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근거해서 다음에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 재고자산 평가 손익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누부터 보겠습니다. 비누 75,000원에 취득했는데 순실현 가능 가치가 65,000원이래요.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재고자산 평가하실 때는 평가 이익은 없어요. 평가 이익은 없고, 우리는 재고자산을 굳이 따지시면 저가법으로 인식을 하시기 때문에 취득원가보다 가치가 떨어진 것만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누는 10,000원만큼 가치가 떨어졌구나. 한 개당 10,000원씩 100개니까 100만원의 평가 손실이 발생했겠다. 그쵸? 여기 100개 하나당 10,000원씩 같이 떨어졌으니까 우리는 여기 저 앞에 좀 써볼게요. 100개에 10,000원이니까 100만원에 평가했더니 손실이 생겼어요. 세제 한번 보겠습니다. 세제 5만원짜리가 7만원이 됐대요. 가치가 올라갔어요.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취득원가가 나의 최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순실현 가능 가치가 7만원인데요. 비싸게 파시면 돼요. 팔아서 이익을 남기시면 되는 부분이고, 저희는 자산에 평가하실 때는 장부상에 반영을 해주실 때는 취득원가가 최대치입니다. 그래서 세제는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평가 손실만 100만원 해서 4번 찾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7번 문제는 재고자산은 저가법으로 평가하지 순실현 가능 가치가 취득원가보다 떨어진 것만 우리가 반영을 해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8번 보겠습니다. 수익의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찾아주랍니다. 첫 번째, 시용 판매 고객님 사용해 보시고 결정하세요는 수익의 인식은 구매자의 구매 의사 표시하면 우리가 소유권 넘겨주죠. 그때 수익이 실현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1번부터 정답. 이런 문제 좋죠. 나머지 막 안 읽어도 될 것 같잖아요. 너무 정확하게 탁 하고 넘어가죠.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예약 판매의 경우 수익 인식은 자산의 건설이 완료되어 소비자에게 인도한 시점이다는 아니고, 예약 판매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진행 기준 적용해요. 진행 기준 적용. 그래서 수익을 인식합니다. 얼마 정도 진행됐는지를 가지고 수익을 인식한다. 할부 판매는 이자 부분 제외한 판매 가격에 해당하는 수익을 판매 시점에 인식한다. 이자 비분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해서 가득하는 시점의 수익으로 인식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정답지에 지금 나와 있던 설명이거든요. 다시 할부 판매 하시게 되면 우리는 판매 가격이라고 보시는 부분 있죠. 우리가 할부니까 뭐 쪼개서 수익을 인식한다라는 게 아니라 일단 이자를 제외하고 보시면 팔았으면 끝이에요. 그냥 수익 인식하고 끝. 인도하고 나면 끝.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 할부에 이자가 있다라고 하면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수익으로 인식을 하시게 됩니다. 위탁 판매. 수익 인식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제품을 인도하는 시점이 아니죠. 얘도 이거 아니고, 수탁자가 판매했을 때, 수탁자가 판매 완료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나머지 내용들 헷갈리시면 한 번 더 좀 봐두셔야 될 것 같고요. 할부 판매의 경우에도 인도하고 나면 저희는 수익으로 인식해요. 넘어갑니다. 9번입니다. 단기 원재료 매입은 이제 원가죠. 원재료 매입은 20억이고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기초 원재료 재고액보다 3억 원이 감소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도 저희 원가 할 때 T계정 그렸던 거 기억나요? 저는 원재료입니다. 원재료 T계정은 기초, 기말, 단기에 매입했거나 단기에 사용했다라거나 뭐 투입했다라고 하거나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생각하세요. 매입액 20억이랍니다. 매입한 거 20억.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기초 원재료 재고액보다 3억 원이 감소했대요.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기초에 3억 넣으면 봐봐. 설명.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0원이면 기초 원재료 재고액보다 3억이 감소한 거 맞죠? 끝. 단기 원재료 원가, 단기 사용한 거 23억. 정답 3번.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또는 뭐 기초 플러스 단기 매입 마이너스 기말 넣어서 구하셔도 돼요. 요 둘 간의 차이가 3억이라는 거니까 그거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되겠죠.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 구성요소로 옳은 것은, 여러분들 헷갈린다, 모르겠다 하면 제조원가 명세서 우리 프로그램상의 우리 시험의 장점은 실무랑 같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거 열어서 보시면 되고, 아니다 나는 알고 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제가 9번 문제 설명 드릴 때 T계정 만들어서 설명 드렸는데 제공품 T계정 좀 떠올려 보겠습니다. 기초 제공품 재고,
기말 제공품 재고 들어가 있을 거고, 여기에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 들어와 있을 거예요. 직제, 직노, 재간. 그러고 제공품 상태에서 완성돼야 나갈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합니다. 직제, 직노, 재간 합산한 걸 우리가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해요. 제공품 T 계정에 들어가 있는 건 제조 원가 명세서에 무조건 다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있어야 될 것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초 제공품 재고액 맞죠? 기말 원재료 재고액. 원재료 여기 보시면 직제라고 들어가 있는 부분 산출되려면 원재료도 필요합니다. 기말 제품? 여러분들 여기 제품에 대한 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밖에 없어요. 단기 총 제조 원가 있고요. 제품에 대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라마 정답 4번 되겠습니다. 또는 제가 아까 문제 시작할 때 제조원가 명세서 저희 프로그램상에 있어요. 들어가서 보시면 기말 제품에 대한 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빼고 요 뒤로부터 저희가 여기 뒤로 뭐 제품이랑 관련돼서 나오는 것 또는 매출원가랑 관련돼서 나오는 건 모두 아니구나.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매출원가 들어와 있는 경우 있거든요. 매출원가는 제조원가 명세서에 안 나와요. 11번 봅니다.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한다. 단기 제조간접원가 실제 발생액은 우리가 예정 배부할 거고, 실제 제조간접원가 발생액이 있습니다. 나와 있는 거 일단 써보도록 할게요. 실제 제조간접원가 발생액 50만 원이고 예정 배부율은 직접 노무 시간당 200원이래요. 그래, 그러면 예정 배부 한번 해볼게요. 예정 배부액은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저희 아까 직노 시간 노무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실제 배부 기준. 그럼 예정 배부율 200원, 노무 시간 3,000. 60만 원. 배부 차이 10만 원만큼 저희가 더 많이 배부했었죠. 나 과대 배부했었네.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12번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우리가 실제 발생한 것보다 예정 배부한 게 더 많이 배부했었으니까 내가 과대 배부했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1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1번 각 공정별로 원가가 집계되니까 원가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네, 종합원가 계산은 공정별 원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어디인지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2번 일반적으로 원가를 재료원가랑 가공원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원가 계산을 하죠. 세 번째, 기말 제공품이 존재하지 않으면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단기 완성품 원가는 일치합니다. 기말 제공품 여러분들 기말 말고 기초 제공품이요. 기초 제공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단기 완성품 원가는 일치하게 됩니다. 요거 저도 틀릴 뻔했어요. 3번이죠, 정답.
4번 모든 제품 단위가 완성되는 시점을 별도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인위적인 기간을 정해서 원가를 산정한다. 그쵸? 우리가 제공품 같은 경우에는 40% 공정이 완료됐네, 50% 정도 가공이 완료됐네 라고 이미 인위적인 기간을 정해서 원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건 3번 되겠습니다. 저처럼 풀면 안 되겠다, 그죠? 냅다 읽고 맞다라고 하고 넘어갈 뻔했어요. 우리 평균법이랑 선입선출법의 차이는 기초 제공품의 정도를 어떻게 파악해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이랑 단기 거랑 두 개 따로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다 이번에 한 거로 만들어 버리는 거고, 선입선출법은 전기에 이미 어느 정도 가공돼서 왔던 걸 단기에 기초 재고로 들어와 있을 거니까 그 가공 정도를 반영해 주는 내용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초 제공품이 없다라고 하면 똑같겠죠. 13번 다음 중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 틀린 거 찾으래요, 여러분.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거 저희 지금 여기 문제 보시면 살짝 보이시겠지만 간주 공급한 거, 간주 공급하시는 거 사자, 개폐, 사업상 증여,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폐입 없이 잔존재화의 경우에는 네가 매입세 공제 받았으니까 그거 내가 매출로 간주할 거야 라는 내용이라서 누군가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간주 임대료도 마찬가지. 제가 임대인이에요. 그래서 보증금 받아서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도 너는 수익이 창출될 거니까 우리가 임대료 받는 걸로 간주하겠다라고 보시는 부분도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아닌 건 3번. 얘는 세금 계산서 발급, 그러면 말 바꾸면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어요. 구매 확인서.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영세율 세금 계산서라는 거 보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 구매 확인서가 같이 나와 있다라고 하면 영세 적용 대상이지만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2개 남았어요. 14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업종별 사업장의 범위로 맞지 않는 것은 틀린 거 찾겠습니다. 제조업이면 최종 제품, 마지막에 뭐 포장을 한다, 뭐 마지막 가공을 한다라는 장소가 사업장으로 봅니다. 2번, 얘 맞고. 2번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 맞습니다. 3번 운수업은 개인이면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맞고요. 4번 부동산 매매업은 법인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부동산의 법인이면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이 아니라 뭐 그 건물이 있다, 그 땅이 있다라는 곳이 아니라 내가 법인이다, 근데 부동산 매매업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봅니다. 그래서 4번이 아닙니다. 마지막 5번,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얘도 틀린 거 한번 찾아볼게요. 1번 법률상 면세 대상으로 열거된 것을 제외한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 맞죠? 부가가치세. 2번 납세 의무자는 개인이나 영리법은 우리 부가세는요, 여러분 영리, 비영리 무관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영리법인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영리, 비영리. 그래서 국가도 지자체도 다 포함이 됩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차감해서 납부세액 계산한다 맞고, 납세 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지만 담세자, 돈 내는 사람은 최종 소비자가 된다. 나머지 보기들 있죠, 여러분. 얘들은 두세 번씩은 눈에 좀 담아둘까요?
영리법인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영리도요. 이번 회차 이론 문제 막 대단하게 너무 어려워서 못 풀 것 같습니다 라는 건 좀 없었고, 이게 부가가치세 문제에서 여러분들 읽고 잘 찾을, 저 아까 틀릴 뻔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런 거 놓치지 않고 잘 읽으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나는 설명을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됐다 라고 하시면 톡으로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저는 이 문제 이해 잘 안 됩니다 라고 해서 남겨주시면 돼요. 108회차 이론 문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실무 문제에서 뵐게요.